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을 주제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독립협회의 활동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독립협회는 아간파천을 했었던 그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나오는 걸 일단 한 가지의 목적으로 했었고요. 러시아 공사관에서 나왔었던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수립을 하면서 이제부터의 이야기를 다룰까 합니다. 대한제국은 1897년에 수립이 돼서 1910년에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1910년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합방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공식 명칭은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이었습니다. 네, 대한제국 선포는요, 고종이 아간파천으로 환궁을 한 이후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종 환국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아간파천 이후입니다. 이 아간파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우리 고종이 도망을 간 사건이었었고, 그 이전에 을미사변이 있어서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고요. 러시아 공사관에 있었던 고종 황제는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서 맺어진 비밀 합의에 따라 양쪽 모두 다 이제 조선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둘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이제 고종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고종은 이제 나라의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정하고, 그리고 이제 황제의 국가다 보니까 연호를 쓰죠. 그래서 연호는 광무라고 하는 연호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뭐 오래된 글들 중에서 광무 몇 년 이런 글이 나오면 이거는 대한제국 때 대한제국 때의 연호구나, 이건 대한제국 시기구나 하고 아시면 되겠고요. 군주는 황제가 돼서 황궁우와 황궁우하고 원구단에서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언을 합니다. 지금도 일부 남아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는 호텔에 모 호텔에 서울 시내 모 호텔에 그 정원을 장식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져 보존되어 있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죠. 어쨌든 이제 청나라 중국에 대한 사대를 공식적으로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가 대한제국으로 다시 이제 우뚝 섰음을 이제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국이라는 칭호를 갖다 붙이기에는 우리나라 국력이 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한제국 수립과 함께 이제 그 무렵에 진행되고 있었던 독립협회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쳤는데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독립협회가 해산되면서 독립협회가 이루었던 것들이 모두 다 되돌려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 광무개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광무개혁은 기본적으로 복고주의, 이놈이 이제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복고주의, 그리고 구본신참을 바탕으로 합니다. 구본신참 그러면 옛날 것을 본으로 삼고 새로운 것을 더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양무운동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이야기했었던 뭐 중체서용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이제 반복하는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지면서 이제 양무운동에서 주장했던 정신은 동양의 것, 그리고 이제 물질은 뭐 서양의 것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실패한 걸로 그렇게 봐야 되고요. 메이지 유신의 결과 일본이 승리하면서 일본이 얘기했던 그런 뭐 문명 개화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 이제 시대적인 그 흐름이었는데 그걸 제대로 못 쫓아간 거죠. 그래서 국력을 신장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측면을 보면 황제의 권한을 강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초원 관제 같이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내용이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이제 황제권 강화 쪽으로 방향이 전환이 돼 버렸죠. 이 내용은 대한국 국제에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국 국제라고 하면은 이거는 요즘으로 치면은 헌법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헌법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헌법은 국민들의 기본권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한국 국제에는 황제권을 규정을 하면서 황제가 군통수권 등을 비롯해서 많은 권한을 장악을 하는, 황제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체제로 되어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이 대한국 국제의 제 1항은 대한제국은 지금으로부터 뭐 영원토록 황제 국가이고 모든 권한은 황제에게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대한제국이 들어서고 대한국 국제가 반포가 된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의 탓으로 돌릴 수가 없다, 이거는 100%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던 황제의 탓이다라고 해서 이제 고종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도 국민들과 함께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서 식민지가 됐다면 뭐 국민들도 일부 책임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이렇게 대한국 국제 반포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도록 그렇게 뒀다는 얘기는 이제 뭐 우리 대한제국 황실에 아무래도 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얘기죠. 자, 이 광무개혁의 특징은요, 그 황제권을 강화하는 거이기도 하면서 국력을 키워서 이제 황제권도 강하게 하고 독립도 지키겠다, 이거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돈 문제, 우리 개혁 나올 때마다 늘 돈 얘기가 나옵니다. 재정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 재정 확보를 위해서 양전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이거를 지개발급이라고 하고요. 근대적인 토지 소유 증명 문서를 이제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토지 문서 같은 게 없었는데 광무개혁을 통해서 지계를 발행을 했고요. 그 지계 발행으로 근대적인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문서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외국인들이 봤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는 토지를 사고 파는데 국가가 그것을 인정해주는 문서가 없으니 이제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요구들이 좀 많았었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소작권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땅의 소유권과는 별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소작권이라고 했는데, 땅 주인 따로 농사 짓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 따로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 부동산에서 전세제도 생각하시면 돼요. 집주인은 따로 있는데 현재 2년 동안 계약을 맺어서 사는 사람이 따로 있죠. 그러면 2년 동안 사는 동안에는 이 집에 대한 권한은 전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소작권을 인정을 해서 기존에 농사 짓던 사람들의 권리도 보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나온 김에 같이 기억을 해보시면 1910년대 이제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을 합니다. 일제가 일본이 토지조사 사업을 하는데, 이 토지조사 사업도 결국에는 광무개혁에서 했었던 이 양전사업과 비슷합니다. 토지를 조사하는데 여기서는 소작권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소작으로 농사를 짓고 있던 농민들의 타격이 굉장히 컸었죠. 자, 그러면서 또 경제적인 다른 측면에서는 상공업을 진흥을 시켜야 했기 때문에 뭐 근대적인 공장을 설립하다던가 민간 회사 설립을 지원한다던가 뭐 전차라던가 전화라던가 이런 새로운 시설 등을 만들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취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국방입니다. 아무래도 나라를 지키려면 군대가 중요했겠죠. 그래서 국방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광무개혁의 특징을 보시면 모든 군대를 원수부를 통해서 황제가 직접 장악하는 형태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군대는 모두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원수부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런 근대적인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치면 사관학교에 해당하는 무관학교를 설립을 해서 무관을 양성을 했었고, 또 간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나라하고의 그런 대치 관계, 청나라하고의 대립 관계 때문에 간도 관리사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 경제, 국방 모든 분야에서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육이 강조가 되면서
실업학교라던가 의학교, 외국어 학교 같은 학교들이 설립이 되고 뭐 일본이라든가 등지로 이제 유학생이 파견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광무개혁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됐죠. 근데 이 기간이 바로 우리가 식민지계로 들어가기 마지막 기간인데요. 그 기간 동안 과연 제대로 이게 된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집권층이 갖고 있던 보수적 성향 때문에 뭔가 개혁적인 모습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강하게 하고 독립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는데 뭐 개인의 권리라던가 뭐 이렇게 뭐 약자들을 보호하는 뭐 이런 내용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기적으로 이제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간섭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광무개혁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 짓고요. 간도와 독도 문제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간도하고 독도 문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토적 관련된 문제죠. 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먼저 얘기를 하면 간도는 위치상으로 봤을 때 어딘지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렇게 지도를 그려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백두산이고요. 이 백두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러시아 땅이고 이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북간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 부분 백두산 기준으로 이쪽 편을 이제 서간도라고 불렀는데 보통 간도라 그러면 이쪽을 북간도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자,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된 게 1712년입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 정계비가 만들어졌고 이 백두산 정계비의 토문강 해석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19세기 중엽부터 시작해서 좀 갈등이 생겼습니다. 원래 청나라 그를 건국했던 세력들은 요 만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청나라를 건국하면서 중국 본토로 들어가면서 봉금 정책이라 그래서 이 지역을 비워놨어요. 이 지역을 비워놨는데 이 비워놓은 땅을 지키기 위해서 백두산 정계비를 이제 만들었었던 거고, 그리고 조선인들이 함부로 건너가지 못하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조선에서 탄광놀이들의 그런 착취를 견디다 못한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뭐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청과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백두산 정계비로 확인을 해봤더니 백두산 정계비에는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제 뭐 이렇게 백두산 정계비가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압록강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강들이 있는데 이 강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지류들이 이렇게 합류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류들이 합류가 돼서 흘러가는 강, 이 강이 이제 두만강이죠. 그런데 백두산 정계비에는 서쪽 국경은 압록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제 압록강 상류부터 정계비까지 이렇게 돌무더기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백두산 동쪽 편은 토문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돌무더기들이 있고 이렇게 시작되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이 이렇게 토문강이 이렇게 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두만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을 모두 우리나라 영토로 삼고 있는데 간도가 바로 이 토문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1902년에 간도관리사 이범윤을 파견을 하면서 우리나라 영토로 이제 삼으려고 했었고요. 뭐 호구 조사도 했었고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 토지도 조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905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외교권을 잃는 을사늑야기 조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사늑야기 체결이 됐고 그 이후에 일본도 조선 통감부 간도 파출소라고 해서 일본 역시도 이 땅을 조선의 영토로 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1909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1년 전 간도 협약이 체결이 되면서 이 간도 협약에 따라서 청나라에게 영토로 인정을 해주는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청의 영토로 인정을 하는 내용을 일본이 체결을 한 거고요. 대신 일본은 같은 날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는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의 주장은 뭐냐면 간도 협약이랑 남만주 철도 부설권은 이거는 별개의 내용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두 개의 조약을 맺으면서 하나는 일본이 양보하는 모양으로 또 하나는 청나라가 양보하는 모양으로 조약을 체결을 한다면, 이건 뭐 누가 봐도 이제 이렇게 맞바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간도 협약이 우리 쪽에 이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간도 협약이라고 하는 협약은 일본이 체결했던 조약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협약인 거예요. 일본은 1945년 패망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시기 이후에 맺었던 모든 조약이 다 취소가 됩니다. 일본이 맺었던 모든 조약이 취소가 되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간도 협약만 그 기능이 남아서 아주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국경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돼버린 거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간도 협약을 체결했었던 당사자가 우리 조선이나 대한제국이 아니라 일본과 청나라였다는 거죠. 일본과 청나라, 그럼 일본이 그 체결하는 이유는 뭐냐? 그럼 일산늑약으로 외교권을 가져왔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산늑약은 정식으로 체결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늑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넘겨주지도 않은 권리를 가지고서 마음대로 그 조약을 체결한 게 돼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뭐 선생님한테 직접 수업으로 들었던 친구들한테는 얘기했지만, 백두산 전개위에서 이 토문강에 대한 표현은 좀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권한을 일본이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조약을 체결을 하고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독도 문제는요, 요거는 앞서서 선생님이 지중왕 얘기하면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용복 얘기하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뭐 또 나왔으니까 한번 더 얘기를 하면요, 독도는 원래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서의 영토 분쟁의 대상이었었던 섬은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지도를 그려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를 그려놓고 이제 이쪽에 울릉도가 있고, 거기서 이제 상당히 좀 거리가 좀 떨어져서 독도 두 개 섬이죠. 동도서도로 되어 있는 독도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일본이 노렸던 섬은 울릉도입니다. 이 울릉도 일대가 이제 어장이 좀 잘 서고 해가지고서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여기서 배 타고 와서 물고기 잡아가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일본에서 봤을 때 이 울릉도라고 하는 섬은 자기들이 알기가 힘든 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울릉도를 진작부터 역사적으로 영유를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역사로 받아들여서 이제 관리를 해왔지만, 일본은 이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일본이 이 울릉도라는 섬의 존재를 알게 된 건 조선에서 들어온 지리적 지식을 이용해서 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울릉도를 가지고서 문제를 삼고, 결국 이 울릉도는 우리 국민들이 살면서 이걸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기 힘들어지다 보니, 일본이 이 울릉도가 안 되면 그렇다면 독도라도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이 발견한 섬이다, 무주지 선점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주인이 없는 땅을 먼저 점령했다라는 이유로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미 그 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영토라고 주장을 해왔었고, 일본 스스로도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독도가 자기네 섬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억지에 가깝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일본의 억지 주장을 막아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무개혁과 그리고 간도 독도 문제 수업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